안녕하세요. 조기 퇴직 후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을 보태서 작은 빵집을 차려 운영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좋은 재료 고집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법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매출에 비해 손에 쥐는 돈이 턱없이 적어서 고민인 요즘입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꽤 많네. 당신 내가 알고 보니까 은근히 장사 체질인 것 같아. 아이, 진작 직장 그만두고 이거 시작할 걸. 아유, 이 사람아,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아니, 뭐가 아니야.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도 우리 가게 빵 진짜 맛있다고 칭찬하더라고. 아, 이러다 나도 손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일손 모자르면 여보 나한테 얘기해. 아, 뭐 자기가 도와주면 뭐 직원 월급도 아끼고 좋긴 한데. 에이, 무슨 소리야. 직원은 그냥 직원대로 써야지. 지금 아르바이트생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잖아. 인복도 복이다, 여보. 아이, 내일 요즘만 같았으면 나 진짜 좋겠다. 저 철없는 요즘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여보, 근데 우리 그 적금 넣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스탑됐더라. 여보, 뭐 다른데 몰래 또 많이 넣고 있는 거지? 아이 초반에 이것저것 집기 넣고 투자 비용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지 뭐 곧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치. 그 오픈빨도 빠졌는데 꾸준히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예감이 엄청 좋다니까. 우리 조만간 집 한 채 사는 거 아니야? 여보 김치국 마시지 말고 어여 애 챙기러 들어가야지. 그 애 올 때 안 됐나? 애가? 알았어. 몇 여보, 오늘도 그 고생 좀 하고 그 우리 빵 팔아서 집 사자. 집? 알았지? 나 집 알아보고 있을게. 아자, 화이팅! 그래 잘 가. 참 그 집을 참. 아유 대출 이자에 카드값 직원 월급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데 아유 아내에게는 차마 내색할 수가 없네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새는 돈이 많은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저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잘못된 선택한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집의 문제는 딱 나오네요. 철없는 아내네, 철없는 아내.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지금 집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빚은 늘어나고 힘들고 이게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게다가 아내가 지금 뭐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해맑고 해맑아도 너무 해맑고 예, 장사 잘 일기장인 줄 된다고 알았어요. 예. 그냥 마냥 좋아하고 있어요. 막 집을 알아보고 빨리 아내와 지금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거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숨긴다고 이제 뭐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저축하던 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언젠가는 들통이 나실 것 같고 하루빨리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슬픔 반띵 해야죠. 아유, 당연히 반띵. 와이프랑 슬픔 반띵. 나만 아플 수 없어.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 말에 이제 장사가 잘 된다라는 표현이 좀 모호한데요.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게 단순히 손님이 많은 건지 뭐 매출이 높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사업과 가정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손님이 많고 이 매출은 높지만 이거저거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매출과 순수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매출이 높더라도 가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뭐 재료비, 월세 이런 거 등등 제외한 순수익이 낮다면 이게 결코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자영업은 퇴직금도 없고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 다 차감한 뒤에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파악을 못하고 단순히 뭐 매출이 얼마다 아니면 손님이 몇 명이다 이런 것만으로 한 달 수입이 얼마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뭐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다는데 손에 쥐는 돈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럼 매출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간 이 매출 흐름을 좀 보면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8월에 1,700만 원, 9월에 1,500만 원, 10월에 1,200만 원 월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 뭐 점점 줄어들고 주네. 있기는 하지만 동네 빵집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작은 빵집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정말 부러운 매출만 보면은 부러운 상황인데 네. 갑자기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 약간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직장인들의 경우로 비교를 했을 때 네네. 그 월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이랑 비슷하려면 이 빵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벌어야 되나? 이게 앞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세금 같은 거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퇴직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벌어야 직장인 버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벌어야 내 손으로 들어오는 돈이 5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럼 이거 자영업 진짜 쉬운 게 아니네. 쉬운 게 아니죠. 네, 지금 매출이 1,500만 원 정도 되면 네. 이게 뭐 개인 사업자는 매출만 높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출보다는 이렇게 매출액이 크다 보면 내가 돈 많이 버나? 이렇게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돈이 2천만 원이다. 이러면 이제 적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출 대비 부채라든가 인건비가 많지는 않은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매출은 확인했고 나가는 돈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얼마나 되는지 나가는 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치 매출의 평균을 내서 수입은 1,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지출도 1,400만 원입니다. 이 재료 원가 380만 원, 인건비 180만 원, 대출이자 210만 원, 가격 고정 지출 250만 원, 그리고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등의 기타 지출이 모두 380만 원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금액과 지출 금액, 나가는 금액이 같아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손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의 상태네. 그냥 경적인 상태. 네.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적자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이분이 얘기하신 건 수입과 지출이 똑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어딘가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고정 비용도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 대출 원리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1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을 위한 대출인 건지 아니면 가게를 위한 대출인 건지도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생활비도 지금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생활비 아까 보니까 기타 지출에 네. 사업 운영비하고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건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일단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이제 사업적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가정에서 뭐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이렇게 뭐 간식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가계 생활비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자금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를 쓰는지 또 우리 사업장에서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이 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빵집에서 쓰는 사업 운영비 대 가정에서 쓰는 돈 이렇게 구분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 쓰는 고정비, 그러니까 뭐 관리비라든가 통신비 등등 있잖아요.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지금 따로 빼두셨는데 그 밖에 이 생활비를 비롯한 변동비는 이 사업 운영비와 합쳐서 이 계획이 좀 없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소장님? 네, 또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대출.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 카드론도 쓰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카드론은 대출 금리도 높을 뿐더러 매달 원금까지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조금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이 부담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저렴한 이자에 대출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지금 네. 시점에서는 그럼 갈아타기 해야 될 텐데 네. 좀 좋은 상품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있습니다. 이 자영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출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 대출도 있고 금리도 뭐 높아봐야 연 3에서 4%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은 이 정해진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연말이잖아요, 지금. 일부 정책 대출은 기금이 소진돼가지고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이 대환 대출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사연의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형님. 네. 소장님. 너무 깜짝 놀라서 형이 나왔네. 아니 이게 실컷 좋은 상품 있다 실컷 설명해 줘 놓고 지금 아니 안 된다는 게 뭐 희망 고문입니까? 그러니까요. 상품이 있는데 갈아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이거 일단은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받고 계신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하고 또 약간 당장 필요한 돈 막기 위해서 개인 카드론을 쓰셨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환 대출은 이 사업자 대출을 갈아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뭐 대환 대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일반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요. 뭐 간편하다는 이유로 카드론 같은 거 이용해서는 안 되고 좀 복잡하더라도 이 사업 대출이다 정책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소상공인 정책 대출은 안 되는 안 되고, 거고. 예. 네, 안 되는 그래도 상황. 뭔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먼저 알려드렸지만 요건 받을 수 없더라도 네. 그 외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 단계라면 돈 빌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이 창업대출을 창업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좋다. 예, 미소금융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이 4.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다만 이제 신용평점이 좀 낮아야 됩니다. 하위 20% 이하인 분들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은 차상위 계층 이하 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정 부분의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교육 이수 내용에 따라서 최대 7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세희망홀씨 2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돌 대출 그리고 자영업자 햇살론 같은 정책 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금리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6에서 한 10.5% 정도 되니까 이런 거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책 대출들을 좀 더 알아보시고 네.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점 파악해보고 지금 매출하고 쓰는 거 뭐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대출을 포함해서.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산과 부채 상황 한번 보죠. 네, 지금 현재 자산 현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이 있고요. 사업자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저축이 4,8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부채거든요. 어허. 전세 보증금 대출도 있어요. 2천만 원이 있고 신용 대출 4천만 원과 카드론 1,000만 원,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 2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그냥 깔고 앉은 돈이라 치면 자산이 7,800이고 네. 부채가 7,200만 원인데 이거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상태였었는데 네. 저거 보면은 자산이랑 부채가 부채도 똑같아요. 같아요. 네, 오.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이거 제외하면 사실상 갖고 있는 자산은 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대출이 원리금 상환 중이라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을 상환하고 있고 이 나머지 신용 대출과 전세 보증금 대출은 이자만 한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계신데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적자 폭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완전히 적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어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산과 부채 상황까지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봤으니까 이제 네. 차근차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출 구분이 모호한 게 하나 있었고 네. 높은 대출 원리금 이건데 우선 대출 원리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네, 일단 지금 급한 게 고정 지출 줄이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금리가 높은 개인 신용 대출이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없애고 정책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정책 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뭐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출을 상환을 하되 최대한 원리금 이 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 달에 내야 되는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뭐 전세 대출도 있었고 네. 기업 대출, 개인 채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 대출이 가지죠. 있었는데 그럼 어떤 대출부터 저희가 갚아야 할까요? 우리 이제 빚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금리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뭐 금리도 비슷하고 만약에 금액도 비슷하다면 만기가 짧아서 상환 부담이 좀 큰 대출부터 갚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 12개월 동안 상환하는 게 있고 24개월 동안 상환하는 게 있다. 이러면 12개월짜리는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이 40만 원대고요. 24개월짜리는 20만 원대겠죠. 네. 이럴 경우에 24개월짜리가 금리가 좀 높더라도 이 12개월짜리를 상환을 해야지 월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100만 원 여윳돈이 있어서 상환을 한다면 12개월짜리는 한 달 상환액이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24개월짜리는 4만 원 정도밖에 이 부담이 안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이면은 상환 기간이 짧은 대출부터 그쵸. 갚는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면 순위를 좀 정해주면 쉬울 것 같은데 네. 이 가족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2천만 원이 있는 거고 개인 신용 대출이 4천만 원, 네. 카드론이 지금 1,000만 원 있는 거고요.
보험 약관 대출이 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순위를 좀 정해 주세요. 네, 순위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카드론부터 그쵸, 제일 먼저.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에도 원금을 갚는 게 있다. 그럼 이것도 먼저 갚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이자만 내는 신용대출이 있다. 이런 거는 일단 두고 원금 상환 중인 것부터 착착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통이나 이런 건 언제 정리하냐? 사업자 정책대출 받을 수 있다면 이거 받아가지고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이자만 내는 신용대출 대환을 하시고요. 이 상환기간 길게 해서 차근차근 원금을 갚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출을 정리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단계는 자금 분리입니다. 지금 개인 사업장이지만 법인처럼 좀 자금을 분리해서 써야 된다는 건데요. 이 법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회사의 대표라고 해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꺼냈으면 이거 횡령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개인 대표가 마음대로 돈 꺼냈었다가 이 법인이 휘청휘청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을 분리해 두는 건데, 반면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에 있는 돈을 사장님이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업장에 필요한 돈은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게에서 필요한 곳,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돈 이렇게 지출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사업 운영상에 꼭 필요한 경비도 구분을 하고 뭐 부가세라든가 아니면 연간 소득세를 내기 위한 여유 자금도 따로 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뭐 밥 먹는 식비, 생활비 따로, 네. 빵집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지출이 어디서 새나 뭐가 문제나 점검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자, 마지막 단계는 이 셀프 월급 받기입니다. 오. 예, 사업장에 필요한 뭐 비상금, 가게에 필요한 비상금 이렇게 따로 나누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에서 최소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거에 맞춰서 스스로 월급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 집에서 필요한 지출이 570만 원 정도다. 그럼 매달 스스로 5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뭐 별도의 통장을 주거나 아니면 아내분에게 송금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장 비상금 통장에 남는 돈은 전부 일단은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돈만 딱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네.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그 저축 아까 못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거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래요. 청약같이 꾸준히 납입을 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현 단계에서는 지금 돈이 얼마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사업장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아보니까 1년 뒤엔 얼마가 쌓였는지, 뭐 6개월 뒤엔 얼마가 쌓였는지 이거 지켜보고 그렇게 6개월 뒤, 1년 뒤에 쌓인 돈을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간에 비수기도 있을 수 있죠. 뭐 옆에 경쟁업체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여윳돈 충분히 쌓아두시고 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금보다는 사업장 비상금 통장에 불필요할 만큼 돈이 많이 쌓였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뜯어내서 그걸 뭐 예금을 가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소장님의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한 달 대출 상환액이 210만 원이었죠.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이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로 고정 지출을 줄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대출의 경우 저축 4,800만 원을 이용해서 카드론이랑 신용대출 등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것부터 하나하나 갚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는 대출 상환액의 그 부담도 같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 후에 이제 기타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 경비와 가계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요. 꼭 필요한 최소 지출을 월급 통장에 매달 이체받아 쓰고 남은 돈은 여윳돈으로 관리할 것.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추려보면 대출이자 줄이라는 거. 그렇죠. 네. 대출. 그다음에 지출을 세분화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이걸 파악하라는 거.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월급 받고요. 네. 들어오는 돈 막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월급 통장 따로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네. 들어오는 만큼 돈 써라. 그리고 남은 돈은 꼭 모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경우에 좀 중요한 게 이 배우자분하고 꼭 말씀을 나눠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다고 사실 네.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아내도 알아야 돼. 네. 아내가 기쁜 마음에 오늘 외식이라도 할까 손님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또 카드 쓰고 빚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찔리는 거죠. 모르시는데 어떡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상금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1번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출의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무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업적인 영역인데 뭐 단골을 이제 확보해 놓기 위해서 뭐 쿠폰 같은 걸 발행한다든가 뭐 리뷰 관리를 한다든가 리뷰. 예, 사업적인 영역의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게 생각할 것들이 많군요. 네. 정말 많습니다. 예,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해도 그건 사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하고는 이 임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